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이번에 그 퀀트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그 퀀트에서 앞서 설명 들었지만 이제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부분들은 그 MFB 쪽, IRR 쪽 부분들은 타임 밸류 머니 이쪽은 이제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에서 이제 커버하고 이 퀀트에서는 총 6회에 걸쳐 가지고 그 슈에저 노트 보면은 이제 북 1에 대해서 리딩 7부터 리딩 7이 이제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리딩 이제 11까지 커버합니다. 그래서 실러버스를 좀 잠깐 보면 어떻게 이제 강의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이제 1회차부터 6회차 각 회차별로 이제 3시간씩 강의가 진행될 거고 보통 한 50분 강의하고 이제 10분 쉬고 이렇게 강의는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리딩 7에 대해서 스태티컬 컨셉이랑 이제 마켓 리턴 쪽에 대해서 좀 배울 거고 2회차는 이제 확률 이론에 대해서 좀 배울 겁니다. 2회차에서는 리딩 8이고 3회차에서는 이제 리딩 9이라고 해서 이제 좀 각종 그 우리가 통계 확률 분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포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 4회차에서는 이제 샘플링하고 추정, 그러니까 표본과 추정에 대해서 배울 거고 5회차에서는 가설 검정이라고 해서 하이퍼세스 테스팅에서 이제 이걸 좀 배울 거고 6회차는 역시 이제 가설 검정을 좀 배울 겁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어요. 저 역시 이제 예전에 이제 CFA 시험을 봤고 저는 사실 좀 CFA 시험을 예전에 봤어요. 제가 1차 시험 볼 때는 이 얘기 들으시면 으악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 2002년도에 1차 시험 봤어요. 그쵸? 되게 오래 봤죠. 2002년도에 봤고 2003년도에 2차 시험 봤고 2004년도에 3차 시험 봤고 그리고 이제 패스하고 끝. 그래서 저 그때 이제 퀀트에 대해서 보면 여기서 계신 분들이 이제 시험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시험 보게 되거든요. 이제 이쪽 경영학 쪽으로 이제 공부하신 분도 있고 전혀 이쪽에 관계 없으신 분도 있고. 근데 퀀트 하면은 되게 좀 어렵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진짜 하나도 안 어려워요. 퀀트는 레벨 1에서 고득점을 받는 저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비중 자체는 굉장히 작잖아요. 한 10% 정도 적은데 제가 여러분이라면 퀀트에서 한 최소 90점 이상은 받도록 할 것 같아요. 슈에저 노트만 좀 읽으면요. 그 내용이 다 그 내용이라서 왜 그러냐면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퀀트 하면은 통계학이잖아요. 그쵸? 실제 말이 이제 퀀터티브 메서드지 실제 배우는 내역이 통계학인데 이제 이 CFA 시험에서 배우는 통계학이랑 퀀트하고 우리가 이제 학부 과정에서 보면 경영학이나 통계학이나 경제학이나 보면은 이제 경영통계학, 경제통계학, 그냥 수리통계학 이런 걸 배우는데 그런 통계학이랑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이제 CFA 시험에서 보려는 측정하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시험의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시험의 목적이 뭘까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답변하셔도 되고 하시면 돼요. CFA 시험에서 보려는 거는 레벨 1이 있고요. 그쵸? 2가 있고, 레벨 3가 있어요. 1에서는 보통 이제 툴들을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2에서는 이제 가치평가를 배우고, 3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징을 배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수학에 대해서 공부 하나도 안 하시는 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강의를 진행할게요. 그러니 편안하게 필기를 안 하셔도 돼요. 다 그 노트에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구나 하시면 돼요. 전혀 필기 안 하시고 제가 중요한 거는 밑줄 치세요, 암기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수학 공부할 때 이 CFA 시험 자체라는 게 이론적인 것들을 배우는 것보다는 실무에 응용하는 지식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제가 과감하게 이거 암기하세요. 이거 그냥 암기하세요. 그냥 암기하세요. 시험 배우면 끝이거든요. 대부분의 통계가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이제 지금은 다 4학년이시거나 아니면 졸업하시거나 이런 분들인데 이 통계 배우면 회사나 이런 실제 일할 때 계산을 하실 것 같아요? 하나도 안 해요. 다 통계 모델 갖고 하고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퀀트 쪽이나 채권 쪽이나 파생상품 쪽에서 일하시지 않는 이상은 통계를 쓸 일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딱 시험 목적으로만 공부하시면 되고 시험 목적으로만 합격하실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점수가 한 통계에 적어서는 최소 90점 정도를 받을 수
받으시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10문제 중에 9문제 맞추면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공부하시면 90점 정도는 다 맞을 수 있다라는 게 저의 경험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통계는 제가 보면 에틱과 함께 그 전략 과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레벨 1에서는 주로 이제 툴을 많이 배워요. 그래서 경제학도 배우고 그런데, 그래서 이 통계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CFA에서 가장 메인은 사실 파이낸스예요. 이 파이낸스 안에는 이제 코퍼레이트 파이낸스가 있고요. 크게 보면은 이제 디리버티가 있어요. 디리버티브. 뭐 좀 더 나간다면 픽스드 인컴도 있잖아요. 뭐 지금 오늘 다 처음 오셔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재에 다 들고 오셨는데, 도대체 뭐 디리버티브 뭐고 픽스드 인컴 뭐 채권, 그쵸? 기업 재무, 그다음에 이제 파생 상품이잖아요. 요 크게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 이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론적으로 좀 많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와 관련된 거 배우면은, 투자는 우리가 평가할 때 주식 투자를 가정한다면, 야, 나 주식 돈 벌었다 하면은 이제 수익률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 리턴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그렇죠. 수익률이고요. 리스크는요, 위험이에요. 위험이라는 거는 내가 돈을 잃을 가능성, 수익은 내가 돈을 얻을 가능성. 통계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이 얘기하지? 하는데, 이것들을 그 현대 재무이론에서는 다 수치화하려고 그래요. 그 수치의 툴로서 이 통계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0년도, 1년도, 2년도, 3년도 있어요. 주식 투자를 했어요. 수익률이 10%, 20%, 마이너스 10%예요. 이 사람의 주식 수익률은 얼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 나 20% 수익 얻었어. 이 사람이 이렇게 할까요? 3년이 딱 지난 시점에서? 아니면 나 마이너스 10% 수익을 얻었어. 아니면 나는 10% 얻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은 요 수치만 얘기할 거고, 돈 안 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요 수치만 얘기하겠죠. 그쵸?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걸 하면 평균을 내가지고 이 평균 수익률을 쓸 거 아니에요. 평균 수익률을요. 그쵸? 이 평균 수익률은 우리가 말하는 리턴이에요. 그래서 이 리턴을 쓸 때 어떤 걸 쓰냐면은 평균을 써요. 이 평균이라는 게 이제 우리 이제 영어 용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민도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금 디테일하더라면. 이 민이라는 게 있고, 리스크는 뭐죠? 리스크는 어떤 게 리스크예요? 우리 혹시 분포 중에 이러한 표준 정규분포, 그러니까 표준이 아니라 그냥 정규분포 배웠죠. 정규분포 보면은 여기가 평균이에요. 그쵸? 우리 뮤라고 쓸게 평균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플러스고 여기서는 마이너스예요. 수익률이. 그러면은 여기 있을 때는 돈 번 거잖아요. 여기 있을 때는요, 돈을 못 번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자산 A라는 수익률의 분포가 있고, 이런 분포가 있고, 어떤 자산 B는 B가 있고, 예를 들어 이런 분포가 있으면은 이게 확률이거든요. 이 면적 자체가요. 분포에서는 이 전체 면적은 1이에요. 왜냐면 어떤 것이 발생할 확률이 100% 확실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확률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포의 넓이는 다 1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점에서의 이거의 빈도라고 보면 되고요. 얼마나 자주 발생하나, 이 높이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은 확률, 높이는 빈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둘 중에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면 어떤 주식을 투자하실 것 같아요? A, B. A? 왜? B는 돈 딸 확률이 별로 적잖아요. 이런 확률이 높고. 그쵸? 이거 이제 리스크잖아요. 근데 현대 통과학에서는 리스크를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요게 타겟이에요. 타겟이면은, 이렇게 타겟 옆으로 점들이 있는 거랑, 요게 타겟이면, 타겟 옆으로 이렇게 있고, 이거랑 어떤 게 리스크가 커 보여요? 이게 또 A, B. B가 리스크가 커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에서, 저 민이라는 곳에서 얼마나 벗어났냐를 이제 측정하는 게 리스크예요. 그 얼마나 벗어났냐를 측정하는 걸 우리가 뭘로 측정하면 다양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베리언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분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평균하고 분산이냐면, 이거는 이제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에서 좀 얘기할 건데, 1957년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언제냐, 이때 6.25 전쟁 끝나고 이제 막 폐허에서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는 이제 마코이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 그래도 이름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파이낸스 공부하시면. 이 사람이 그래도 그 현대 투자론의 아버지라는 책이에요. 우리 그 재무관리 교과서 보면 투자론이라고 배우잖아요. 학교에서요. 재무관리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배우는 게 투자론이거든요. 이걸 좀 영어로 쓰면 이제 그냥 프린시플 오브 파이낸스? 그쵸? 프린시플 오브 파이낸스고, 이거는 인베스먼트 티어리라고 하죠. 인베스먼트 티어리. 현대 투자론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1930년대, 20년대에도 미국에는 주식시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수익을 어떻게 측정하지? 위험을 어떻게 측정하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식이 비싸다 싶으면 주식을 팔고, 싸다 싶으면 사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공부해보니까, 이 사람이 또 통계학 백그라운드예요. 수학 백그라운드. 아, 이거를 좀 계량할 수 없나? 해가지고 나온 게 민 베어런스로 그 주식의 수익률과 위험을 측정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현대 통계학의 현대 그 재무관리의 이론이 쫙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CFA의 그 퀀트에 대한 모든 내용은요, 예제들도 일반적인 통계학에서는 예를 들어 뭐 선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이런 얘기 해가지고 영어 점수 뭐 영어 시험을 봤는데 한 반에 뭐 50명인데 뭐 이 중에 뭐 100점이 몇 명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제를 드는데 이 CF의 퀀트 모든 예제는 다 주식시장 갖고 수익률 갖고 채권 가지고 다 그렇게 예제를 들어요. 왜냐면은 이 퀀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나 다른 데리버티브나 픽스드 인컴에 대한 거기에 좀 수학들이 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기본 개념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또 상당히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부분 내용이랑 또 겹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회 시간에 배우는 스태티컬 컨셉이랑 마켓 리턴 있잖아요. 요게 지금 뭐 배우시는 거냐면 오늘 베어런스하고 민을 배우시는 게 오늘 배우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프라바빌리티도 조금 이제 당연히 이제 어떤 주식 투자 수익률이잖아요. 확률이잖아요. 이제 그거 좀 배우시는 거고. 그다음에 커먼 프라바빌리티 디스트리뷰트는 이거는 이제 통계 좀 이런 분포에 대한 이론인데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왜 배우냐면 저희가 레벨 1에서는 좀 되게 쉬운 걸 배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설 검증인데 가설 검증은 이거예요. A가 뭐 예를 들어 0이냐 아니냐를 검증해라. 0인지 아닌지 뭐 이 기물 가설이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뭐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 뭐 뒤에 가서 다 배울 건데 그냥 외우면 되거든요. 그냥 되게 심플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회귀 분석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레벨 2에서 배우는 건데 레벨 2에서는 이제 회귀 분석, 타임 시리즈, 하나는 이제 빅데이터. 요걸 좀 배워요. 근데 이것들이 부분 사실 저런 통계적인 그 백그라운드 바탕 위에 좀 응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레벨 1에서 배우는 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개념이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레벨 2에서 좀 응용 개념을 배우는데 잠시 회귀 분석이랑 타임 시리즈의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주식시장의 데이터예요. 이 A 주식의 이게 수익률이고 죄송합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리턴이라고 치죠. 리턴이고 리스크예요. 죄송합니다. 수익률이 리턴이죠. 참. 리스크죠. 리스크고 리턴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지금 현재 세계에서는 얘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1번 이런 관계, 2번 이런 관계, 3번 그냥 이런 관계.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1번 대단하시네. 박수 한번 쳐줘요. 그냥 박수 치시는 못 쳐요. 그냥 1번이 맞아요. 당연히 리스크가 높으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주식이 이렇게 있어요. 이전까지. 그럼 이거는 여기가 우리가 관찰한 것까지예요. 우리가 관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관찰을. 근데 앞으로 요 영역은 일어나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생길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생길까요? 이렇게 생길까요? 1번, 2번, 3번 중에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모르죠. 근데 통계적으로 하면 그냥 이거 같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회귀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이렇게 갈 건지, 이거 갈 건지, 이거 갈 건지는 이제 직관적으로 2번일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정말 그러냐.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이게 제일 높은 확률. 예를 들어, 이게 50%, 이게 20%, 이게 30%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 중에 개스를 한다면 어떤 걸 하겠어요? 확률이 높은 50%를 개스하겠죠. 이게 우리가 통계학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타임 시리즈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시간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시간이 있고 리턴이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뭔가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또 관찰한 거예요. 과연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이게 과연 통계적으로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까? 얼마나 이런 가능성이 있을까? 이걸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가능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좀 잘하려면, 퀀트를 좀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수학 지식? 아유, 절대 안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왜냐면 CFA 시험은 기본 자격이 최소 대학교 4학년 돼야 되죠. 1차 보려면요. 그쵸? 아니면은 학부를 졸업했거나. 그 얘기는 여기 계신 분들은 곧 졸업 예정자시거나, 그쵸?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뭐 검정고시로 가셨든, 뭐 수능을 보셨든, 뭘 하셨든,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수학 정도는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만 아시면 저는 무리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새로운 수학, 고등학교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어요. 문과 수학만 알아도 전혀 이해하시는 데는 문제 없으니까 만약에 좀 더 어려운 수학 개념이 나오면 그때그때 제가 설명드리고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중간중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원래 그 첫 시간에는 그 수강생분들이 좀 의욕이 많이 넘치셔가지고 눈빛이 참 좋아요. 오늘도 예외 없이 그래요.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벨 1 요 얘기 했고, 그럼 통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딴 거 필요 없고요. 강사 말을 잘 들으면 돼요. 그쵸? 강사 말을 잘 듣고 수업할 때 안 졸고, 세 번째 복습도 하시고, 네, 더 중요한 건 이제 테크니컬하게는 용어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용어 구분을. 네, 통계는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그 툴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수학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기호라는 거를 정의하잖아요. 여기 퀀트에서도 똑같거든요. 기호라는 거를 정의해요. 그러니까 용어에 따라서 다른 기호를 써요. 다른 기호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개념은 같아지만 기호가 다르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에 대한 용어, 이거 따르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문제풀이. 이 개념은 나는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말로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이하면서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했지만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해한 개념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거죠.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레인포스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세 번째 뭐냐면 영어예요. 영어라는 게 이게 이제 CF 시험을 영어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읽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퀀트라는 그 단어, 퀀트에서도 그 해당하는 용어에 대한 한글 단어가 매칭이 되는데 그거를 안다 치더라도 영어 단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또 어렵게 나온 문제들은요, 말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리까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기본적으로 딴 거 필요 없고 리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실 때 이제 요약한 것만 보시는 것보다는 시험 보시면 이제 빨리빨리 푸셔야 되니까, 최소한 슈에저 노트를 반복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려요. 제가 이제 하면서 밑줄 치세요, 중요해요. 그거 말고도 그냥 쭉쭉 읽으세요. 워낙 이게 짧아가지고 그냥 읽으시면 영어 독해도 돼요. 제가 이제 잠깐 제 얘기하면 제가 영어를 예전에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탭스를 봤어요. 제가 너무 못했는데, 그때 이제 탭스를 보면 혹시 탭스 보신 분 계세요? 토익만 보셨나? 저는 온갖 영어 시험도 다 봐가지고, 탭스를 봤는데, 지금은 이제 학원도 잘 돼 있고, 막 교재도 많이 나와가지고, 탭스 보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처음 탭스 봤을 때가, 대학교 때 3학년 때인데, 530점인가 그래요. 지금 990점 만점에. 근데 이게 안 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공부하니까, 670점인가 되더라고요. 진짜 안 늘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안 느는 이유가 듣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외국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 대신 이제 미국 생활 한 7년 했어요. 근데 대학교 졸업하고 유학생활 한 7년 정도 해서 지금 영어를 되게 잘해요. 발음이 좀 구려더라도, 안 좋더라도, 제가 이제 듣고 말하고 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제가 그래도 유학생활 7년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2010년부터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저 유학파예요, 나름.
2016년 말까지 미국에 있었어요. 아메리카에 그것도 전액 장학생으로 이렇게 용돈까지 받아가면서 제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구려도 공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잘해요. 제 영어 잘하니까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 공부하니까 710점까지 오르더라고요. 탭스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요. 갑자기 그러냐면 레벨 1을 딱 시험 봤어요. 막 시험 보고 그때 공부할 때 제가 그때 학구열이 많아가지고 슈에즈 노트를 공부 안 하고 그 당시에는 각 교재별로 교과서가 있었어요. 그 교과서를 다 샀어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11개인가 그래요. 이 교과서를 다 사가지고 물론 레벨 1 때 그 11개 교과서가 다 보는 게 아니라 레벨 1, 2, 3까지 거의 11개 교과서 커버하는데 레벨 1 때는 이 A 교과서에서는 뭐 챕터 얼마부터 얼마까지 B 교과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다 계속 반복적으로 읽었어요. 처음에는 그때는 CFA 시험이 한국에 도입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되게 어려운 시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땅을 치고 후회하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걸요. 진짜 250시간만 공부하시면 합격해요. 아무런 백그라운드도 없으신 분이라도 할지라도.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갑자기 이 770으로 는 게요. 아무 공부도 안 했는데 이 리딩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땅이 아니라 탭스 리딩을 거의 만점 맞았어요. 나도 모르게 영어가 확 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 따로 하실 필요 없이 이 슈에즈 노트라도 계속 읽으시면 영어가 늘더라고요. 그건 제가 이제 경험해가지고 보증합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공부했냐면 이 교과서로 한 10번은 읽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후회돼요. 제가 그러니까 10번까지 읽을 필요 없고요. 한 3번 정도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할 때 2번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달 남겨놓고 있잖아요. 그때 1번 읽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번 읽는 거는 낭비예요. 저희 엄청 낭비했죠. 진짜 낭비했어요. 이렇게 쉬운 시험인 줄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공부 안 할 텐데, 낭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저처럼 그 당시에는 워낙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난이도도 잘 모르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보면 CFA 그 시험 정석에 나오면 과목별로 이렇게 있어요. 1번 과목, 2번 과목 이렇게 쭉 해서 한 11번 있으면 이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기 점수를 이제 몇 점이라고 알려주지도 않거든요. 대신 점수가 예를 들어 뭐 70점 이상부터 이렇게 뭐 50에서 뭐 70, 뭐 50 이런 식으로 구간으로 가거든요. 그럼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딱딱 줘요. 저는 다 여기 있었어요. 제 자랑 좀 할게요. 예. 이 동영상이 녹화돼가지고 평생 남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모르는 거는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험 합격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쵸?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죠. 이제 101페이지부터 볼게요. 그 챕터 101페이지에 그 리딩 7 보시면 그 이그잼 포커스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이제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리딩 7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거 첫 번째가 이제 자, 두 번째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the two key areas that you should concentrate on are measures of central tendency. 그렇죠? measures of central tendency라는 게 얼마나 중심에 가까이 있냐. 이게 평균이잖아요. 이거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measures of dispersion. dispersion이라는 게 흩어져 있는 정도잖아요. 중심에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 거냐. 이게 분산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위험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나는 100점을 맞고 싶었어. 근데 100점이랑 다르면 그게 위험인 거예요. 파이낸스에서는요. 105점도 위험이고 95점도 위험인 거예요. 난 100을 원하면 딱 1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디스퍼전이라는 거 자체는 위험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또 계속 이제 밑줄 치시면 돼요. Measures of central tendency include the arithmetic mean. 그래서 이제 평균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arithmetic mean이라는 걸 배울 거고요. 이제 geometric mean, weighted mean, median, and mode까지 배우는 거예요. 평균이라는 거. 우리가 central tendency라는 개념을 이렇게 씁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시만요. 자, 우리 보면 이제 central tendency예요. 요 내용들이 뒤에 나오니까 뭐 미리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Central Tendency. 근데 이거를 이제 mean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측정하는 방법이 arithmetic mean이고 두 번째가 geometric mean이고 세 번째가
웨이티드 미니고, 네 번째가 메디안, 다섯 번째가 모드. 자, 이 개념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는 민인데 얘는 민이 없잖아요. 그렇죠? 필기 안 하셔도 제가 이 노트 있잖아요. 그 카페에서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올려놓을 테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귀찮으시면 필기 안 하셔도 되고 필기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총 5가지를 배우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리스메틱 민이 뭘까요? 우리 한번 수익률을 계산해 볼게요. A 주식, B 주식, C 주식 3가지가 있어요. 수익률 10%, 얘는 0%, 얘는 이렇게 하죠. A라는 주식인데 이제 2016년, 2017년, 2018년에 이제 이 주식의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가 RA라고 하죠. 이거를 10%, 0%, 마이너스 10%. 얘는 그러면은 아리스메틱 민으로는 평균이 어떻게 될까요? 아리스메틱 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평균이에요. 그래서 아리스메틱 민은 10 더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10% 더하기 3개 있잖아요. 나누기 3. 그러면은 0분의 3이니까 0이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아리스메틱 민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 자, 그게 이제 아리스메틱 민. 지오메트릭 민은 어떤 거냐면, 자, 좀 이게 좀 귀찮은데요. 전체 3분의 1. 이게 지오메트릭 민이에요. 그쵸?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거는 산술 평균, 기압 평균, 이제 웨이트 대 민이라고 해볼게요. 요건데, 이거 이제 A라는 주식이에요. A라는 주식인데, 이걸 이제 지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불황, 호황, 가능성, 50%, 30%, 20%. 웨이팅미는 가중평균인 거예요. 그쵸? 우리말로 하면. 가중평균을 한다면, 이거 가중평균은 호황일 경우가 10%고요. 그때 확률은 20%. 불황일 경우는, 보통일 경우는 0% 그때. 그 다음에 그때 확률은 50%. 불황일 경우는 10%. 그때 확률이 30%. 그럼 평균하면은 얘는 2%,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가중평균인 거잖아요. 너무 쉽죠? 그 다음에 메디안은 뭘까요? 자, 1, 2, 3, 4, 5. 이 메디안이 어떤 걸까요? 메디안은 중간값이에요. 이 중에 제일 중간에 있는 게 어떤 거예요? 3이죠. 그럼 메디안이에요. 그러면은 1, 2, 3, 4의 메디안은 중간이 어디야? 얘잖아요. 그 얘 어디 있어요? 어떻게 구하죠? 네? 맞아요. 얘 두 개를 더해요. 5잖아요. 나누기 하니까 2.5가 메디안인 거예요. 되게 쉽잖아요. 모드는 최빈값이에요. 얼마나 빈도가 자주 있냐. 다음 또 볼게요. 1, 2, 3, 4. 모드는 여기서 얼마일까요? 1. 그쵸. 어우, 똑똑하시네. 자, 1, 2, 3, 4, 5. 여기서 모드는? 네? 없어요. 이럴 때는 없는 거예요, 모드는. 자, 그러면 또, 자, 1, 1. 네, 자, 또 볼게요. 1, 1, 2, 2, 3, 3. 모드는? 여기도 없어요. 다 똑같잖아요, 빈도가. 그쵸? 그럴 때는 없는 거예요. 모드라는 거는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거. 그렇다면 이럴 수 있잖아요. 1, 1. 자, 2, 2, 3. 여기서 모드는요? 1하고 2예요. 1하고 2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만 모드가 있을 경우에는 유니 모드. 유니라는 게 하나잖아요. 그쵸? 근데 두 번째, 두 개 있을 때는 이제 제 영어로 지금 잊어버렸는데 두 번째 모드, 뒤에서 또 배울 거예요. 그런 모드고. 그러니까 모드라는 거는 얘처럼 이렇게 똑같이 있다. 다 똑같이. 그러니까 동일한, 얘도 보면은 모두가 다 한 번씩 출현하잖아요. 그래서 경우는 없는 거예요. 얘도 1이라는 게 2번 출현하고 2가 2번 출현하고 3이 2번 출현해요. 그러면 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번이나 더 누구라도 더 많이 출현하는 게 있잖아요. 복수라도 두 번이라도 더 많이.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는 1하고 2. 그러면은 벌써 센트럴 텐던시라는 개념을 배우셨죠. 이게 끝. 그쵸? 네. 네. 이거 끄시고
여기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또 책을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이그젠 포커스에서 다섯 번째 줄까지 읽었어요. 그죠? 모드까지요. 그 다음에 measures of dispersion include the range, mean absolute deviation and most important measures for us, variance. 내가 뭐 말해주네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variance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자, variance는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신대요. 시험에 그러면 variance가 뭐가 나오냐? 계산하는 게 나오겠죠. variance를 계산해 보시오라고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variance 계산은 꼭 나온다. 일단 한 문제는 맞힌 거예요, 무조건요. 평균수도요, arithmetic mean, geometric mean, 그다음에 weighted average mean 구하는 거 나옵니다, 꼭. 그러니까 지금 평균 중에서도 계산하는 법 있잖아요. 개념이나 계산하는 법이 꼭 한 문제 나옵니다. dispersion에서도 개념이 나와요. dispersion에도 이제 우리가 개념을 자, 여기서 보시죠. range라는 게 있고요. range, 첫 번째가. 예. dispersion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떨어져 있는. 우리가 원하는 값과 떨어져 있는 정도. 그런 거고. 두 번째는 mean absolute deviation. mean absolute deviation. 세 번째가 variance. 그러니까 dispersion이라는 개념은 우리 세 가지의 이런 개념으로 합니다예요. 자, 또 보죠. 또 이제 수익률을 봐요. A라는 주식의 수익률인데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예요. 수익률이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10%였고 그 해는 얘는 10%였고 얘는 20%였고 얘는 0%였고 얘는 5%예요. 레인지라는 건 제일 큰 값에서 제일 작은 값을 빼면 돼요. 얼마일까요? 제일 큰 값이 20, 제일 작은 값은 10. 그러니까 20% 빼기 마이너스 10%니까 30%. 레인지는 30%가 된 거예요. 자, mean absolute deviation이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mean의 성질이 있어요. 어떤 성질이 있냐면 1, 2, 3, 4, 5 이렇게 해보죠. 이거 6까지. 얘 평균은 얼마일까요? 얘 하군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7이 3개니까 21이잖아요. 21인데 하나, 둘, 셋, 넷, 다 6이에요. 6분의 21이 평균이겠죠. 그렇죠? 평균인데 그러면 6분의 21 1에서 얘를 뺀 값. 얘 차이 더하기 2 빼기 6분의 21 플러스 3 빼기 6분의 21 더하기 4 빼기 6분의 21 더하기 5 빼기 6분의 21 더하기 6 빼기 6 빼기 6분의 21. 이 값이 얼마가 될까요? 이 값이 그냥 0이에요. 평균이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게 평균이 딱 어떻게 중간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 데이터의 값들의 중간. 그러면 어떤 건 평균보다 작은 게 있고 어떤 건 큰 게 있잖아요. 얘 절대 차이를 더 싸움하면요. 평균의 그 평균과 어떤 그 개별 변수와의 차이의 합은 0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mean absolute value는 뭐냐면 이걸 보시면 돼요. 어떤 변수가 있고 값이 있고 평균과의 차이. 이건 0이잖아요. 이 차이를 알고 싶으니까 이 차이를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평균하고 차이가 있나. 그럼 이 값이 크다는 건 뭐죠? 평균이랑 멀리 있다는 얘기고 이 값이 작다는 건 평균이랑 가까이 있다는 거고요. 뒤에서 또 배울 거예요. 베어런스가 뭐냐면 그래서 베어런스는 어떤 변수가 있어요. 변수 빼기 평균. 이 값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이 값의 차이를 다 더하면 0이라고 했죠. 0은 싫어. 그러니까 나는 제곱을 해줄래. 이게 베어런스예요. 그쵸? 여기다가 뺐죠. n을 붙여줘야죠. 나눠줘요. 그쵸? 얘도 여기다가 n을 이렇게. 요게 이제 개념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수익률은 우리가 이제 평균으로 이제 많이 이제 보고
그다음에 위험이라는 것은 디스퍼션이라는 건 위험으로 보는데 이 세 가지의 지표를 많이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베어런스. 그다음에 요 물어보는 문제는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그잼 포커스예요. 둘, 넷, 여섯. 8번째 줄 한번 보시겠어요? 8번째 중에 Measures of Central Tendency라고 이제 시작하는 건 그 문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에 대해서 얼마나 경향이 있나, 중심에 대한 가까이 있는 경향의 측정도는 provide an indication of investment expected return. 그러니까 평균은 어떤 투자안에 대해서 기대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measures of dispersion include indicate the riskiness of an investment. 그래서 dispersion, 이게 막 흩어져 있는 정도는 어떤 투자에 대해서 위험을 얘기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or the level 1 이그잼에서 you should know the property of normal distribution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얘기는 이 통계, 퀀트를 통해서 리스크하고 리턴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아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잡히신 거죠. 그래서 퀀트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나 디리버트나 픽스드 인컴을 공부하기 위한 리스크 리턴에 대한 기본 툴을 배우는 거구나. 물론 그 와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설 검증이라는 것도 배우지만 그것도 다 가설 검증을 배우는 이유도요. 사실은 나중에 회계 분석할 때 이게 정말로 통계적으로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그 통계값을 딱 보고 이게 진짜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고 하려면 그 값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플러스면은 뭐고 마이너스는 뭐 여기면 뭐고 그거를 판별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에서는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점수를 따기가 쉬운 과목입니다. 자, 보시면 또 볼까요? 자, 이제 모듈 7.1 Describe Data Set이에요. 데이터 셋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셋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로 하면요. 집합이에요, 집합. 그러니까 데이터가 모여있는 집합. 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데이터 셋이에요. 1, 2, 3, 4, 5. 아닙니다. 이거죠. 마이너스 10, 10, 20, 0, 5%. 이게 데이터 셋이에요. 이 데이터 셋을 describe, 어떻게 내가 이야기할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셋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로? 이거를 다 하나씩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하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쉬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별로 안 중요해 보이잖아요. 그쵸? 이건 기술 통계량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통계량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100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너 어떻게 표현할래? 1000만 명의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표현할래? 나 이 1000만 명의 사람을 키 순으로 표현할래. 이 1000만 명의 사람을 성별로 표현할래. 이 1000만 명의 사람을 소득 수준으로 표현할래.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걸 보냐면 Descriptive Statistics라고 해가지고 이제 검은색으로 이제 그 하이라이트 된 거 보이시죠? 볼딩책으로 그거고 그다음에 Inferential Statistics 있잖아요. Inferential Statistics는 이제 가설 추론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이 영역을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앞으로 이럴 확률이 높겠습니다라고 해주는 거. 이제 모르는 영역을 알려주는 거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시험에 그냥 안 나올 가능성이 제가 높아요. 그냥 상식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혹시 시험에 이게 안 나왔는데 나오면 댓글에다가 거짓말했다고 좀 써주세요. 네. 그죠. 그래서 보시면 101페이지 그 마지막 문단에 그 descriptive statistics are used to summarize the important characteristic of large dataset. 큰 데이터셋을 그냥 보여주는 방법. 그쵸? 그런 거고. 그 다음 페이지, 102페이지 보시면, inferential statistics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면, 그냥 이거는 이제, 그 가설 검증이다. 뭐 말이 길긴 하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통계학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개념을 좀 설명할게요. 여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슈에저 노트를 기본으로 할게요. 뭐 다른 선생님들은 슈에저 노트를 뭐 보조교재로 쓰시는 분도 있는데 철저하게 시험용으로만 하면 그냥 슈에저 노트를 기본으로 할게요. 뭐 설사 슈에저 노트에 없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별도의 프린트아웃으로 나눠드리고요. 자, 그 102페이지에 population이라는 게 있고, 그죠? 두 번째 그 단락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 샘플이라는 게 있잖아요.
통계학에서는 이제 파퓰레이션과 샘플의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파퓰레이션이 그 인구잖아요. 샘플은 그냥 샘플인 거고. 근데 어떤 뜻이냐면, 파퓰레이션. 용어에 대한 구분이에요. 중요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가지고 나오긴 하는데 이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지 문제를 이해하는 거고. 파퓰레이션이랑 샘플. 그 차이인데, 파퓰레이션은 우리가 말하면 모수, 모집단 이라고 의미하고, 샘플은 표본 집단. 예를 들어 여기는 NYSE 얘기를 하는데, 우리 뭐 한국 수험생이니까 코스피로 할게요. 코스피 전체 주식시장 수익률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이 수익률을 알고 싶으면, 예를 들어 이제 과거 예를 들어 3년간의 수익률을 알고 싶어요. 제일 확실한 거는 코스피에 있는 모든 주식의 과거 3년간의 수익률을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만큼에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좀 힘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 주식도 많고요. 근데 표본은 뭐냐면, 얘를 알고 싶은데 얘에서 몇 개를 샘플을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코스피 200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업종별로 규모가 큰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주식을 갖고 이제 지수 만든 거잖아요. 코스피 200에 해당하는 주식들에 대해서만 나는 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 3년 동안은. 그러면은 얘가 A라고 부르고 파퓰레이션을, 그렇죠? 얘가 B라고 부르면 데이터의 크기는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A가 크겠죠, 당연히요. 얘는 코스피에는 예를 들어 1000개 종목이 있고 얘는 200개 종목이 있으니까 난 200개만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집단, 내가 알고 싶은 건 얘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항상. 근데 얘를 알려면은 가끔씩은 세상에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계학에서는 이 모집단을 다 모른다고 가정해요. 모르기 때문에 이 모집단의 일부를 추출해가지고 이 샘플을 통해가지고 과연 이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파퓰레이션이라고 그러고 모집단이 샘플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래서 뒤에 가면은 그 같은 개념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예를 들어 그렇다면은 이 파퓰레이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모집단에 대한 것도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도 있고 베이런스도 있고요. 얘도 민도 베이런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계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야 도대체 평균이 이렇게 많이 나와. 똑같은 평균들이 똑같은 분산이 이렇게 많이 나와.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왜냐면 이 개념을 명확하게 파퓰레이션이나 샘플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해하신 거죠?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1000만 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어요. 1000만 명이. 그럼 1000만 명을 다 조사하면 돼요. 근데 나는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1000명만 추출해가지고 이 1000명을 봐가지고 이 1000만 명이 어떻게 생긴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1000만 명의 평균 나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평균 나이. 그러면 1000만 명을 다 만나가지고 나이를 계산하면 되는데 힘드니까 1000명만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나이의 평균을 보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40세였다. 얘는 40세가 될 확률이 매우 낮겠죠. 예를 들어 잘하면 39세니, 41세니,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나겠죠. 그렇지만 비슷하게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샘플이 커지면 커져요. 그럴수록 이 샘플로 우리가 이 모집단을 추정하려는 정확도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줄어들까요? 올라가죠. 그래서 무슨 선거할 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할 때 보면은 1000명을 샘플로 무작위로 했는데 응답률이 10%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100명 갖고 여론조사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지지하냐 이런 얘기 한 거고. 근데 여론조사 결과가 잘 맞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선거가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출구조사라는 걸 하잖아요. 출구조사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제 북한이고 각각의 주요 지역에다마다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 선거 개표구 출구 앞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하루 종일 나오는 사람들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이 1000명이 아니라 이때는 한 10만 명, 1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구조사 결과는 거의 일치하는 거죠. 이거를 지역적으로 다 배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샘플이랑 파퓰레이션은 항상 구분하는데 통계는 그래도 수학이니까 수학적인 요소가 들어서 기호를 쓰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기호, 이상하게 생긴 기호는 다 파퓰레이션. 알파벳 다 샘플. 예를 들어 평균은 파퓰레이션 뭐라 쓰면 이렇게 써요. 이게 뭘까요? 아시는 분 알겠죠? 뮤라고 읽어요. 그쵸? 평균하고. 분산은 이렇게 써요. 이 시그마, 그쵸?
그렇다면 표본은 교과서마다 달라요. 여기서 그 슈의 점수는 X 바를 써요. 어떤 변수에 X. 그러면 샘플의 변수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요 평균이죠. 여기에 대한 분산은요. S를 써요. S제곱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개념을 얘기하는데 계산 방식도 조금씩 달라요. 미묘하게.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는 평균 분산이라는 개념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거가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실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계속 나오면서 계속 강조할 거예요. 그러니까 파퓰레이션과 샘플의 차이가 이거고 항상 통계 공부할 때는 퀀트 공부할 때는 기호에 대해서 신경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일단은 인지하시면 됩니다. 잠깐 10분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